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엑스로열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그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 중이죠. 작품의 제목은 오늘 다룰 영화의 제목과 같은 더 스퀘어입니다. 주인공 크리스티안은 매력적인 외모와 수려한 언변, 큐레이터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건네는 관용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는 모순투성이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영화는 미국에서 찾아온 기자와의 인터뷰로 시작됩니다. 모호하고 현학적인 전시 설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지만 정작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녀와는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다음날 미술관으로 찾아온 그녀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획 중인 더 스퀘어라는 작품은 사회적 계급과 신분, 나이, 성별, 인종을 떠나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신뢰와 배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는 인종과 계층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죠. 그는 어쩌다 도둑맞은 자신의 지갑과 아이폰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GPS 위치로 찾아가게 되죠. 그곳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하층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아파트였고 크리스티안은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게 되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 훔쳐간 아이폰과 지갑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갖다 놔라. 마치 그 아파트의 모든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대충 흘려듣고 수락해버린 전시 마케팅용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전시 홍보는커녕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죠. 비록 컴퓨터 그래픽이긴 하지만 작품 속으로 걸어가던 어린 백인 여자아이가 눈앞에서 폭발해버리는 영상이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도 미술관이 신경 쓰는 건 바로 대중의 분노 때문에 미술관 후원이 끊길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미술계 엘리트 지식인을 비꼬는 블랙 코미디, 배려와 환대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내로남불 현대인의 민낯, 현실과 괴리된 예술계의 모순을 까발리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루벤 웨스툴룬드의 더 스퀘어, 저는 영화 사용법이었습니다. 잠깐 뒤로 가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영화 리뷰 채널인 척 어그로 한번 끌어봤습니다. 바뀌는 거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평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았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영화 제목과도 같은 저 미술작품 더 스퀘어에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포커스를 크리스티안이 아닌 더 스퀘어라는 작중의 작품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영화 중간에는 크리스티안이 기금 후원자와 청중 앞에서 더 스퀘어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는 씬이 있죠. 이 작품은 간단합니다. 가로와 세로 각 4m의 정사각형의 물리적 공간을 구획한 것뿐이죠. 그 공간 안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횡단보도를 예로 들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일시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시각적으로 볼 것은 바닥에 놓인 흰 띠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라는 비난도 날아올 법합니다. 영화에서는 곧이어 힌트가 제공되는데 크리스티안은 이 작품을 만든 영화 속 가상의 작가 롤라 아리아스의 작품 세계가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하죠. 니콜라 부리오는 실존 인물로 관계의 미학을 미술 이론으로 정립한 프랑스 출신의 기획자이자 미술 비평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더 스퀘어의 작품의 근거를 밝혀줄 관계의 미학입니다. 사방이 흰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술관. 관객은 전시관에 들어서면 평소라면 맡지 못할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미술관에서 쌀국수와 카레를 끓여 관객들에게 나눠줍니다. 관객들은 줄지어 서서 음식을 받은 후 테이블에 앉아 낯선 관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작가는 달콤한 사탕을 쌓아놓고 관객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했었죠. 그 사탕의 무게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로스의 몸무게만큼 유지되도록 계속 채워집니다. 또 다른 작가 리암 길릭은 미술관 내부에 있는 카페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관객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20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책을 쓴 기 드보르를 중심으로 급진적인 예술 및 정치 운동을 하는 그룹이었죠. 드보르의 스펙터클의 사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삶은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매개 없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이 표상 속으로 멀어진다. 만약 가수 딘이 드보르를 알았다면 이런 인스타 스토리를 작성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삶은 인스타그램 포스팅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SNS 없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은 스마트폰 스크린 속으로 멀어진다. 드보르에게 스펙타클이란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삶이 그것을 재현한 이미지로 대체되면서 정작 인간은 소외를 겪는 자본주의 최고 단계 사회로 보았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더더욱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경험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인스타 스토리로 삶을 엿보고 DM으로 소통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맛집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드보르는 일찍이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은 사라지고 그들을 매개하는 미디어와 수많은 이미지들의 포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죠. 이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관계의 미학 작가들은 매개 없는, 즉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미술관에서 구축하려 합니다. 관객들은 작품을 관조하고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는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작품에 개입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미술이야? 라고 묻는 질문에 브리오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전의 작가들이 양식, 주체, 도상학에 기초한 오브제를 산출했다면 90년대 관계미술가들이 산출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이며 관계를 자신의 미술의 출발이자 결과로 간주했다. 이처럼 관계 미술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속 크리스티안의 말처럼 미술관을 교류와 신뢰의 장소이자 소외된 인간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였죠. 그리고 또 브리오가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은 사회적 틈입니다. 마르크스의 틈 개념을 빌려와 재정립한 사회적 틈은 이익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물물교환, 덤핑, 자급자족적 생산 등 자본주의 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교환 공동체를 말합니다. 관객들이 가져가는 곤잘레스의 사탕, 트리바니자의 음식처럼 대가 없이 건네는 선물 말이죠. 물론 관계의 미학에 대한 비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입니다. 그는 적대와 관계 미학이라는 글에서 관계 미학은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미학적인 것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관계 미학 작품들이 가진 지나치게 화합적이고 낙관적인 면을 비판합니다. 정치학자 라클라우와 무페를 인용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적대를 하나의 합의로 이끌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의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새로운 정치적 전선들이 생겨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즉 배려와 합의가 아니라 적대와 갈등이 유지된 사회야말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비숍은 작가와 작업 참여자, 관객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적대를 내포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작가 산티아고 시에라는 주로 룸펜 프롤레타리아와 관계 맺는 작업을 합니다. 더 스퀘어 영화 속 인서트 컷으로 잠깐씩 등장했던 그 불황자들 말이죠. 하지만 영화와 다르게 그들은 작품 전면에 나서서 관계 미학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마약에 중독된 매춘부들에게 1회 분량의 헤로인을 살 수 있는 $67를 지불하고 등에 타투를 남깁니다. 쿠바에서도 $30씩을 지급하고 불황자들의 등을 이어 총 250cm 길이의 타투를 남겼습니다. 2001년에 참여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그곳을 찾은 관람객들을 상대로 호객하는 불법 노점상들에게 $60를 지불하고 그들의 머리를 노랗게 염색시켰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타국에서 넘어온 유색 인종의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터라 금발로 염색시킬 경우 굉장히 눈에 띄게 되겠죠.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미술 행사이지만 정작 그 행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존재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작가는 자신의 전시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이미테이션 명품백을 팔 수 있게도 했죠. 그는 자신이 초청받은 전시가 열리는 장소에 사회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에라는 관계 미학과 같은 대안적인 공동체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작가로서 관계 맺는 퍼포머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철저히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드러냅니다. 영화를 경유해서 90년대에 등장해서 한때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관계의 미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본 후 더 스퀘어를 본다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영화랍시고 진지하거나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